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저희 지금 오늘은 파이돈 하겠습니다. 똑똑님 해주시죠. 네. 좀 힘들게 읽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똑선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뭔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계속 이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논거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 이게 앞에 뭔 무슨 질문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애매해지고 실제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읽기가.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려 가지고 정리를 해 봤는데 이게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철학을 공부하시고 이러는 깊게 공부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고,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읽은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돈 편은 나오는 등장인물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결국 두 명의 대화예요. 두 명의 대화고, 파이돈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에케크라테스라는 사람과의 대화인데, 에케크라테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한 사람이고 아테네 사람은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은 아니고 플리우스라는 그런 도시? 나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파이돈 편에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케베스랑 그다음에 신미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 나올까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걸로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한 사람이 윤회설이랑 영혼불멸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파이돈 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플라톤이 이거를 쓸 때, 이 사람들이 뭐 진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플라톤은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아파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는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다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다 쓸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그때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지어낸 거 아닌가, 플라톤이? 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장소는 감옥이고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에케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죽는 날에 대해서 파이돈에게 물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라고 묻는데, 파이돈은 소크라테스가 전혀 죽을 때 두려운 빛을 나타내지 않고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날의 일을 에케크라테스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논쟁이 나와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어떤 질문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답, 이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케베스가 왜 자살은, 그러면은 이제 소크라테스 그런 말, 자살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 자살은 옳지 않고 철학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죽는 거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자살이 옳지 않은 이유는, 신들은 우리의 수호자이며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만은 나도 믿네. 신이 지금 나를 부르는 것처럼 신이 부를 때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있네. 결국은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어서 안 된다는 말인데, 실은 이 사상은 아마 후에 기독교로 전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이제 자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들의 소유물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소유물이 죽음을 결정하면 신이 화낸다. 그런 식으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왜 철학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죽어야 되냐, 죽는 건 똑같은데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다른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명하고 선한 다른 신들에게 가려고 한다는, 그리고 내가 뒤에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에게로 떠나간다는 신념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좋은 영혼은 좋은 세상으로 간다. 영혼은 계속 살아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 후에 이제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 대화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라고 말하고, 참된 철학자는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참된 철학자는 육체에서 멀리 떨어져 영혼만을 생각한다. 참된 존재는 사유를 통해 영혼에 드러나간다. 철학자는 진리를 찾기 위해 육체를 경멸하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바란다. 감각으로는 정의, 미, 선과 같은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육체와의 관계를 끊는 사람이 참된 존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평생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데, 결국 죽음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일 수 있다. 근데 왜 철학자가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가? 철학자는 죽음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과 욕망은 굉장히 나쁜 거다라는 그 시각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물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육체를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판적, 나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참된 철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요기도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케베스가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알겠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참된 철학자는 죽음을 기뻐해야 되는 것도 알고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자마자 연기나 공기처럼 뿔뿔이 날아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또 이제 논걸 막 질문을 하면서 삼파수를 막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리는데, 갑자기 이제 옛날의 이론에 대해서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얘기해요.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갔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다는 옛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만 있다면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긴 질문과 답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대조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거,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대비되고, 선과 악은 대비되고,
정의와 부정은 대비되는 거죠. 이 대비되는 것에서 이 도덕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무상생이라는 그런 거 말이 도덕경에 나오는데 있음과 없음이 서로 낳는다는 말인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삶과 죽음이 서로 낳는다. 삶에서 죽음이 나오고 죽음에서 삶이 나온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면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이 있음과 없음. 그러니까 있음이 규정됨으로써 없음이 규정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태어난다? 태어난다라는 그 말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생성이 직선으로만 진행되고 반대편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물의 생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한 방향으로만 가면. 예를 들어 살아있는 거, 삶이 죽음으로 되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 죽음으로만 가고 죽음에서 산 것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나오는데 죽은 것에서 산 것이 나오지 않고 산 것에서 산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 산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모두 죽음으로 뒤덮이진 않는데 소크라테스는 죽은 것에서 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이 모두 종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조금 이해는 안 갔지만 모르겠습니다. 철학을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이해는 안 갔지만 도덕경 읽을 때 유무상생 이게 반대의 개념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 질문쟁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제 케베스가 또 질문해요. 케베스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요. 신미아스도 많이 하는데 케베스가 메인이에요. 메인 아주. 케베스가 그러면 영혼이 그렇게 계속 죽은 다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예전에 선생님이 소크라테스가 선생님이 말한 지식이 결국은 상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미에스가 나와요. 상기설? 나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나? 라고 신미에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베스가 대답을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약간 신미아스 자네가 그걸 이해 못한다니 약간 조금 실망스럽다는 톤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나뭇가지 그러니까 하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하프를 보면 하프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하프에 관련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저는 여기 나뭇가지를 가졌어요. 이게 나뭇가지예요, X가. 그래서 나뭇가지가 똑같은 나뭇가지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나뭇가지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보고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도 있죠, 나뭇가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같음이라는 이데아, 같다라는 그 본질 자체는 이게 감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예전에 어떤 있었던 이데아, 여기서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서 그 개념을 가져온다는 이 논리로 계속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음이라는 그 본질, 인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네. 그게 상기설이에요. 그게 상기설이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지 않았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영혼의 존재로 있을 때 이 같음이라는 어떤 본질의 개념을 획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상기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어떤 본질의 개념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영혼으로 존재할 때 이런 본질을 알고 있었다. 그걸 잊고 있다가 이제 뭔가 어떤 이 지식의 획득, 지혜의 획득을 통해 그 본질을 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상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김초엽 소설에서 읽었잖아요.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다시 갈 수 없다 보니까 이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 공생가설이라는 그 소설 읽었어요. 그 똑선이 기억하세요? 거기서 네, 네. 류드밀라의 행성에서 온 그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실세가 되면 그 기억을 잊어야 되는데 류드밀라는 잊지 않았다. 이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상기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결국은 누군가는 이 본질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쟁이가 또 질문을 또 계속합니다. 그래서 탄생 이전에 영혼의 알겠어요, 선생님. 탄생 이전에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일단 육체에 들어갔다가 나간 다음에 그러면 흩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소크라테스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는 어쨌든 합성된 거다. 그러니까 합성된 거는 변한다. 영혼은 비합성된 거다. 비합성된 거는 변하지 않는다. 육체는 가시적, 보이는 거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육체는 죽어야 할 것, 영혼은 신적인 것. 영혼은 죽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 공부했던 그거 푸루샤랑 프라크리티로 나누는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은 푸루샤이고 육체는 프라크리티.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 6개월 동안 읽었는데. 특히 그 부분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몇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샹카 철학. 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부하는 거 어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읽었던 거, 다른 것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상기, 뭔가 약간 다시 얻게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온 건 아니죠. 저는 지식을 그냥 단지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미에스가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영혼을 하모니, 이 하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프를 좋아하는지. 그 전에도 하프 얘기를 막 하고. 하모니 조화로 육체를 하프, 그러니까 물질이죠. 하프에 비유하면서 하모니는 그러니까 영혼이죠. 하모니는 어찌됐건 간에 하프, 육체로 연주한 여러 음들의 조화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프가 이제 없어지면 죽으면 하모니인 영혼이 가장 먼저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또 조화랑 육체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가 아닙니다. 조화는
영혼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조화와 영혼을 비교하면서 다시 이 신미아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순서예요, 순서. 결국은 이 하프가 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조화, 하모니는 따라온다. 그쵸? 음의 결합이죠. 조화도. 영혼도 똑같이 몸이 결합해서 생기긴 하나, 아까 상기설처럼 영혼은 육체에 갇히기 전에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영혼이 먼저고 육체가 나중. 여기서는 음이 먼저고 조화가 나중. 순서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됐던 간에 여기서 뭐 이렇게 막 나쁜 영혼은 막 뭔가 지옥 같은 그때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약간 윤회사 비슷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영혼은 선하고 악한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화는 나쁜 조화, 좋은 조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부조화는 없잖아요. 조화는 좋은 거죠. 그래서 같다 하면서 이게 이제 영혼하고 조화는 다르다라는 그 결론을 내면서 결국 그래서 조화는 음을 지배할 수 없고 구성 요소들을 추종할 뿐이고 근데 영혼은 구성 요소들을 이끌 수 있다. 영혼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영혼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철학자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근데 케베스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약간 이 책의 메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혼이 여러 육체들을 입어서 그러면 낡게 만든 다음에는 그러면은 소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몇 번 태어나면 육체를 입고 태어나면 영혼도 소멸하고 마지막에 육체만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이제 늙은 직조공의 옷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이데아의 세계를 가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기설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아름다움 자체, 선함 자체, 크기 자체, 이데아의 세계의 본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아름다움 자체 이외에도 아름다운 것, 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 자체에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눠주어서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포인트는 이유예요, 이유. 아름다운 이유. 아름다운 이유가 색깔이 예뻐서 아름다워. 이거는 이렇게 생겨서 아름다워. 라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키 이야기를 해요. 크기에 대해서 이제 이데아를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사람은 파이돈이고 그 다음에 신미아스, 소크라테스가 제일 작아요. 소크라테스가 좀 단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신미아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작다. 그리고 신미아스는 파이돈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작다. 이 머리 하나가 이유인 거잖아요. 머리 하나가. 근데 머리 하나만큼 더 작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해요. 비교 대상에 따라서 그것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음과 큼의 본질은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작음 자체, 큼 자체의 이데아, 본질에 의해서 작고 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진짜 몇 번을 읽었거든요. 몇 번을 읽고, 근데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름다움 자체, 크기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뭔가 뭐뭐 때문에 그래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소크라테스의 기준에 의해서는 굉장히 틀린 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대화가 되게 단순해질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똑같은 이야기로 뭐 숫자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홀수 짝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든 존재의 이유를 말할 때는 이데아를 말해야지 이데아의 형태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하지는 마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질이 육체 안에 있어서 육체는 따뜻해지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열이 아니고 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열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뭐 따뜻해지는 것도 있지만 뭐 연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 막 이 어려운 뭐 이제 숫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 뭐 홀수짝수 숫자 이야기 앞에서 제가 말했던 크기 뭐 크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달하고 싶었던 결론이 아까 그거잖아요. 영혼이 그러면 계속 살아있나?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나? 이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육체 안에 무엇이 있으면 육체는 살아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라는 건 계속 증명해 왔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은 육체에 생명을 준다. 그러면 생명에 반대되는 거는 뭐야? 죽음. 그러면 영혼의 이데아는 반대되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그렇다면 영혼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영혼 불멸설로 끝을 맺는 것이 파이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힘들게 읽었어요. 네, 어렵더라고요. 앞에 두 개는 되게 짧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건데, 이번 거는 어려웠어요, 저도. 네, 논리적으로 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맞아요.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고요. 네. 이 파이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논리보다는 그 이론에 집중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솔직히 이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그 이데아론하고 영혼 불사론은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설득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소크라테스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거에 집중해서 읽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말하는 방식이 동양하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방식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공자나 노자, 도덕경 같은 거를 읽으면은 진리를 얘기할 때는 비유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도덕경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너네가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도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유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 표현을 보면 계속 말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장난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기술적인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읽었어요. 그 이제 제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집중하면서 읽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말하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쭉 다른 책이랑 읽고 막 하면서 느낀 거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독자적인 사상이다라고 알려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결론이니까 어, 그냥 그렇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만 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똑똑님 우리 바가바드 읽을 때 베다 기억나세요? 네네네. 베다가 우리 최초의 문헌이라고 음, 그때 그 베다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바가바드 네, 기타, 네, 우파니샤드.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데아론도 결국에는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도 철학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파이돈에서 대화하는 거는 음, 인도 철학의 얘기를 너무, 이거 인도 철학 얘기가 너무 많다. 같은 동시대에 이런 거를 같이 보고 느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쵸. 교류를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거는 결국 같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을 봤구나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대 신비주의가 결국에는 베다 그쪽에서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티벳 사자에서에 보면 이 플라톤은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양 철학가들 사이에 고대말 플라톤주의 내 신비주의인 경항부터 음, 중세 신비주의까지를 통틀어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결국엔 플라톤도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음, 신비에서 이데아론이 나온 거예요. 이 네. 플라톤은 영혼에 대해 설명하는 자신의 이론을 만드는데 이 신비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키케로나 플루타르크의 말은 제가 티벳 사자서에 있는 그거를 차용을 음, 했는데요. 신비주의자들은 신비 세계 입문식을 해요. 되게 음,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이때 종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비주의의 교단에 입단을 하면은 그 입문식을 하는데 그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키케로도 마찬가지였고 플루타르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엄청 책을 읽다 보면 많이들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신비주의 세계에 입문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키케로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작가, 뛰어난 웅변가였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의무론에 기술을 했어요. 이 의무론이 나중에 이제 중세에 귀족이나 성직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는 차원이 높은 깨달음으로 인도해준 신비세계 입문식을 찬양을 했고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이 약간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즉 플라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을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신비주의에서 갖고 온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루타르크는 영혼의 불멸에 를 썼는데 영웅전을 굉장히 많이 쓴 고대 그리스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신비의식에 입문한 자는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을 지켜야만 했대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중들은 저쪽 세계의 영혼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매달리고 육체적 감각의 진흙 구덩이에 떼지어 몰려들고 어둠 속에서 허둥댄다. 그들은 신비 세계에 입문한 적이 없으며 영혼을 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똑똑님 어떠세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음,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영혼 불멸설, 음, 파이돈의 영혼 불멸설하고 굉장히 음, 비슷한 이야기네요. 네. 그, 참된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베다, 고대 신비주의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플라톤이 음, 이데아론을 체계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과 영혼의 분리라는 이 이분적인 세계관, 그리고 음, 영혼 불멸, 그리고 윤회. 플라톤은 음, 윤회를 믿었어요. 맞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라톤 또한 신비주의에 입문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플라톤이 사는 시대가 그 우리 그 지대노알 제로에서 읽었던 추계 시대 기억나세요? 바로 이 추계 시대거든요. 추계 시계는 독일의 철학가 칼 야스퍼스가 고안한 표현인데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를 일컫고 이 말은 그의 저서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석가모니, 그리고 인도의 우파니샤드, 중국의 공자, 노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상가들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야스퍼스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다라고는 어렵지만 이 시기에 비슷한 것을 봤다, 이분들이. 이들이 말한 것이 미래의 철학자와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똑똑님께서 바가바트 기타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말씀하셨던 샹카 철학. 네. 샹카 철학도 이 시기에 기원전 4세기에 3세기 사이에 나온 거거든요. 이 샹카 철학은 인도 정통 브라만 계통 육팍 철학의 하나인데 세계의 원리를 정신적인 원리와 물질적 원리의 두 가지를 세워서 이원론으로 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푸르샤와 프라그리티가 있죠. 푸르샤는 즉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세상인 거고요. 프라그리티는 우리 현상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원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보통 동양에서는 일원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요 샹카 철학은 이원론이어가지고 좀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플라톤도 이원론인 이데아론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데아는 아까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것, 본질, 진리, 참된 지시,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다.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이데아론을 펼쳤기 때문에 플라톤의 상기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데아에서 온 거예요. 이데아에서 왔기 때문에 현상계에 오면서 기억을 잃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데아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기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기를 돕는 교육 방식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입니다. 이 소크라테스 4, 5세기 신념도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엔 신비주의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이데아론, 신비주의에서 온 이데아론이 결국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은 불사하여 저 세상으로 간다. 요 이데아론과 영혼 불사설, 윤회설 이런 믿음이 확고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진정한 철학자는 죽음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으며 또한 죽은 다음에는 저 세상에서 최대의 선을 얻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철학은 사는 동안에 죽음을 연습하는 거다.
유욕을 멀리하고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세계를 체험해서 오히려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도에서 보면 업이나 카르마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업과 카르마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다음에 한생을 하거나 더 해탈을 하거나 이러려면 나의 업이나 카르마를 쌓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는 건 이 인도 철학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돈에서 만물의 생성 원리를 반대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이 반대되는 것에서 생기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아까 톡톡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덕경의 도랑 똑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유무상생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도덕경의 도를 볼 때는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읽었는데 시기도 이 소크라테스랑 거의 노자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같이 보았거나 아니면 뭔가가 또 그런 것들이 주변에 널리 좀 퍼져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파이돈의 만물 생성 원리와 도덕경의 도는 결국에는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존재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고,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철학, 진정한 철학을 말을 하는 거고, 그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정한 철학이 결국에는 인도에서 말하는 수행이더라고요. 요기들이 맞아요. 하는 수행. 그거를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은 플라톤은 동시대에 그때 퍼져 있었던 그 사상을 이데아론으로 체계화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론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영혼 불멸, 윤회설, 그 다음에 현생에서 영혼 정화를 해야 되는 그 중요성, 그 다음에 상기론, 삼바술이 등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소크라테스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 소설에 이렇게 등장시키는 걸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크라테스도 신비주의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나 공식적으로 인증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방송에 내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럴까 봐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렇죠. 네. 저 요거 보면서, 다 신기하다. 정말.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이렇게 또 저희가 직전까지 동양의 사상을 주로 많이 읽었잖아요. 이제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론 중심으로만 배우지 않고 이렇게 소설같이 읽으니까 신기하네. 요게 이런 동양에서도 이런 말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얘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지대너알 제로에 보면은 동양 같은 경우는 계속 이론론으로 가는 거고 네, 맞아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서양의 기독교와 만나면서 이혼론으로 가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는 비슷했는데 가는 길이 달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게 우리는 이원론의 세계가 익숙하고 이론론의 세계는 익숙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것을 여기 이 책에서는 다 구분하잖아요. 나누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다 구분하고 실은 동양 사상은 아까 뭐 유무상생 얘기도 했지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화를 중시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딱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딱딱 나누는 것들이 실제로 조금 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세상은 이게 흑과 백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 막 회색 분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 서양처럼 모든 걸 너무 다 분절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게 쉽사리 동의되지는 않는다. 네, 동의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개 방식이나 이야기는 재밌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그 말의 이 논리를 따라가는 하면서 해석하는 과정들은 정말 어려운 책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안녕. 안녕.